옛날 옛적에 세 마리의 쥐가 살고 있었어요. 쥐들의 집에는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쥐의 집에 있는 버튼은 누를 때마다 항상 먹이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쥐의 집에도 마찬가지로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쥐의 집은 버튼이 고장나서 먹이가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쥐의 집에도 버튼이 있었지만 이 버튼은 아예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각의 쥐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 세 마리의 쥐는 애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따라서 아이와 어떠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애착의 유형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 쥐는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배가 고플 때에만 버튼을 누를 겁니다. 버튼에서 먹이가 나오지 않을까봐 불안해하지 않고 먹이 활동 시간 외에는 자기가 할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쥐에게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겠지요. 두 번째 쥐는 먹이가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버튼을 계속 눌러서 먹이를 모아놓으려고 할 겁니다. 버튼을 눌러서 먹이가 잘 나올 때도 버튼이 고장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버튼에 집착할지도 몰라요. 이 쥐는 세상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곳으로 인식될 겁니다. 세 번째 쥐는 버튼이 소용이 없다는 걸 일찍부터 알고 먹이를 구하기 위해 다른 통로를 개척해야만 할 겁니다. 살아남으려면요. 세 번째 쥐는 나중에 버튼이 잘 작동되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도 버튼을 믿지 못해서 버튼으로 먹이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쥐에게 세상은 혼자서 살아남아야 하고 남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버튼은 아이의 울음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것이고 먹이는 양육자의 적절한 반응, 돌봄에 대입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 쥐는 안정형 애착 유형, 두 번째 쥐는 불안형 또는 양가형 애착 유형, 세 번째 쥐는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양육자가 필수적이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양육자는 아이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를 알아보고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밥을 주거나 잠을 재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밥을 먹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자의 존재가 필요하죠. 안정형 애착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양육자가 적절한 반응과 대처를 해준 것이고 불안형, 양가형 애착은 양육자가 어떨 땐 반응과 대처를 해주고 어떨 때는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비일관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형성됩니다. 회피형 애착은 도움을 호소해도 양육자가 이에 적절히 반응해주지 않는 무관심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양육자의 적절한 반응과 대처를 받은 첫 번째 아이는 세상은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매번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대체로 양육자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돌봐주었기 때문에 가끔씩 내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일관적인 양육자를 만난 두 번째 아이는 나를 잘 돌봐주다가도 돌변하는 보호자를 보면서 불안할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알아봐줄 때까지 과하게 울게 되겠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양육자가 날 봐줄 때도 있으니까요.
양육자에게 내 신경이 다 집중이 되니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양육자가 혹시나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양육자가 날 돌봐주지 않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서 세상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과하게 표현하고 매달려야 버틸 수 있는 곳으로 느껴지겠지요. 반응을 해주지 않는 양육자를 만난 세 번째 아이는 양육자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자기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겠지요. 내가 아무리 울어봤자 양육자는 나를 돌봐주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아이는 울다가 결국 포기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세상은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곳이 됩니다. 이러한 애착은 2살 이내에 정해지게 되고 한번 형성된 애착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애착은 양육자와 아기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기질적으로 아주 예민하다면 양육자가 충분히 반응적으로 양육을 해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불안형 애착이 될 수도 있고, 아기가 쉽게 달래지지 않아 아주 오랜 시간을 울거나 짜증을 낸다면 아이를 달래주다가 지친 양육자가 화를 내거나 포기를 하면서 아이가 불안정한 애착, 즉 불안형 또는 회피형 애착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양육자가 다소 민감하게 돌봄을 해주지 못했어도 아기가 기질적으로 둔하거나 순하다면 안정형으로 애착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기는 양육자에 의해서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존 볼비라는 애착 이론의 유명한 학자는 이것을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이후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기일 때 나의 양육자가 나를 향해 웃어주고 다정한 눈빛을 보여주었다면, 타인은 나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겁니다. 반면에 나의 양육자가 날 귀찮아하고 나를 보며 인상만 찌푸리며 나를 잘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래, 타인은 나를 귀찮아하고 나는 매력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롭고 세상은 따뜻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당당하게 다가가며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만, 나는 가치 없고 다른 사람들은 날 귀찮아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고 무기력하거나 대인관계에서 회피적일 수 있겠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날 귀찮아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일부러 내가 남들이 날 귀찮아할 수 없게끔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꾸미거나 다른 사람에게 날 귀찮아하지 말아요, 날 버리지 말아요 하며 더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날 귀찮아하는 세상에게 분노가 쌓여 언쟁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내적 작동 모델은 유사할지 몰라도 아주 다양한 형태의 성격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내적 작동 모델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거나 들키지 않으려고 더 화려하고 유능하게 보이거나 아예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에 따라서 새로운 대인관계에서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을 더욱 수집하게 되고 그것이 곧 나의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고정되어 있던 내적 작동 모델이 어떠한 큰 사건이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매번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만 만날까? 세상은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할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의 내적 작동 모델의 영향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어요.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의 내적 작동 모델을 확인해보고 이것이 현재의 대인관계나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곳으로 보나요? 자기 자신은요? 남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달아도 좋고 어디엔가 적어보아도 좋습니다. 나의 떠도는 생각이나 감정을 글자로 표현하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답니다.